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을 해온 신경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우리나라 클래식 성악곡 가곡에 담긴 역동적 서울 문화와 언어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가곡의 노랫말을 담은 가집의 미술 세계를 잠깐 맛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집 안에 뜻밖의 여한가요인 만행청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저 안의 사정들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행청류를 똑 닮은 사설 시조를 사대부 중에 처음 창작한 이정보의 작품들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가곡계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역동적인 서울 문화와 언어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다룰 그 노랫말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두 개의 작품이 있는데요. 남구만에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밑에는 황진이의 어저 내일이여 그릴 줄을 모르더냐.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 제가 더 읽지 않았습니다. 흔히 문학에서는 시조라고 하지만 음악에서는 가곡이라고 부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이 짤막한 작품을 반드시 악기 반주에 얹어서 노래를 부르고 따라서 전주도 있고요. 중간에 노래가 쉬는 동안 간주도 나오고요. 노래가 끝나면 후주도 이어집니다. 이렇게 아주 규모 있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성악곡 가곡입니다. 이 가곡의 성악곡적인 특징은 제가 가지고 온 이 그림 한 장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큰 그림의 가운데 악단을 보기 위해서 제가 잘라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악단부터 보시죠. 주변에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 있고 한가운데 악기를 가진 악단들이 있는데 이 악단들은 정면에 보이는 남자와 여자 한 쌍이 바로 가객들입니다. 여성 가객과 남성 가객, 그리고 남성 가객 앞에 가야금, 그 옆에 대금, 그 옆에 피리, 그 옆에 또다시 피리, 그 뒤쪽으로 해금, 그 옆에 장보. 이런 악기 구성을 우리는 흔히 삼연육각이라고 부릅니다. 가곡은 삼연육각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실제 이 그림은 서울 한양의 중부 약석방에 중인 동갑내기들이 모여서 무처럼 만에 악단을 불러서 노래를 감상하던 가곡 연주회였습니다. 불이 켜진 걸로 봐서 한밤에 연주회가 열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둘러앉은 이 동갑내기들은 모두 다 장죽을 물고 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노래를 들으면서 감상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가곡은 꽤나 정제된 양식을 가졌던 아주 품격 있는 그런 노래 장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노래 가사를 모아놓은 가집, 하나는 악기 반주를 위한 금보. 파란색으로 쓴 부분은 노래를 부를 때의 악곡을 말합니다. 이 가집과 금보는 모두 가곡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 문헌의 성격상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가볍게 살펴서 가집의 성격을 좀 더 도드라지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집은 노래를 부르기 위한 가사의 모음집입니다. 금보는 반주 악보입니다. 가집은 한 악곡별로 가능한 한 많은 노래 가사를 모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의 악곡 안에서
연주의 때마다 어떤 노래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지 살펴보기 위함이죠. 그거에 비해서 근본은 반주보이기 때문에 악곡별 딱 하나의 악보로 충분합니다. 또 하나 가집은 신생 악곡이 생기면 빠르게 수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음악은 기본적으로 작곡가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연주회마다 노래하고 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변주가 일어나고 그 변주가 썩 괜찮다고 판단되면 하나의 파생곡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곡마다 작곡가는 없지요. 이렇게 연주 관행 속에서 생겨나는 이 파생곡을 가집은 정말 빠르게 담아내요. 이유는 새로 생긴 이 파생곡에 얹어서 부르면 좋은 노래들을 빠르게 편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근본은 약간의 변주이기 때문에 근보에 들어가는 일은 상당히 늦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파생곡이 한 풍류 집단이 아니라 여러 풍류 집단, 한 시대에 다 자리 잡은 후에야 악보를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세대 또는 두 세대씩 늦게 파생곡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집은 파생곡을 빠르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파생곡에 얹어 부를 노래들, 특히 당대 사람들이 지은 작품들을 빠르게 가집에 수록하면서 굉장히 많은 가집을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대략 170개나 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우리나라 여러 저술의 그런 보물 중에 가집은 결코 뒤지지 않는 오히려 매우 귀한 자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가집 내부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가집은 18세기에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19세기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많은 가집이 만들어졌는데 18세기와 19세기의 가집이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거는 18세기와 19세기가 서로 다른 가곡을 향유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가곡이지만 그 지향점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왼쪽에 있는 시조표는 18세기, 오른쪽에 있는 가곡 원료는 19세기 가집을 대표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음악적 특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세기 가집에는 악조 표시가 없어요. 잠깐 오른쪽에 19세기 가집을 보면 파란색으로 계면조 초삭대요 이렇게 쓰여 있죠. 계면조가 악조인데 18세기 가집에는 일체의 악조 표시가 없습니다. 무려 4개나 되는데 우조, 우조 계면조, 평조, 평조 계면조의 4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래 부르는 사람은 하나의 노래를 어떤 악조에 얹어서 부를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곡은 남창, 여창이 있어서 남창은 남창에 적합한 노래 사설을, 여창은 여창에 좋은 노래 가사를 부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8세기 가집에는 이런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오면 이게 확 달라집니다. 이 4개의 악조가 가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음악 전체가 2개의 악조로 집약이 돼요. 그래서 우조와 계면조만 남습니다.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곡을 악조별로 구분해 줬어요. 이 노래는 반드시 우조로, 이 노래는 반드시 계면조로. 그런가 하면 남자가 부르기에 적당한 노래 가사와 여자가 부르기에 적당한 노래 가사를 구분해 놨습니다. 위에 있는 이 가곡 원료도 지금 이 부분은 남창이고요. 남창이 끝난 부분에 여창 노래 가사가 따로 이어집니다. 19세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옛날 발음으로 노래를 했어요. 옛날이라면 얼만큼 올라가느냐. 바로 19세기 초에 이미 변화를 끝낸 우리나라 그 언어를, 현실음을 바로 19세기 그 당대의 것으로 19세기 말까지 가지고 왔어요. 발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런데 자음과 모음 중에서 자음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예, 앞에 있는 곧이라고 제가 발음한 것이 옛 발음이지만 뜻을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모음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제가 발음을 하나 해볼게요. 이타이바이. 한 번 더. 이타이바이. 무슨 발음을 한 건가요? 예, 오늘날 우리가 발음하는 이태백을 18세기 말 발음으로 한 것입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서 과거에 본모음으로 발음하던 것을 단모음으로 바꿨는데 바로 19세기 노래들은 그 바뀐 현실음이 아니라 과거의 발음을 19세기 내내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우리 앞에서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노래 가사를 봤죠? 맨 마지막 중장에 제 너머 사르긴 밭을 언제 가려 하느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앞부분을 제가 19세기 초에 변화가 끝낸 그 옛 발음대로 발음하면 이렇습니다. 자이 너머 사라이 긴 밭을. 이해가 되나요? 굉장히 차이가 크죠. 이렇게 모음은 뜻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옛 발음을 고수했다는 뜻은 19세기 내내 그 이전 시대에 19세기 초에 만들어진 이 가곡의 세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서 옛 발음을 지켜가면서 오늘날까지 그 선율을 이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듣는 가곡은 바로 19세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발음 또한 19세기가 아닌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발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9세기는 또 하나의 특징을 가져요. 그림을 보면 붉은색으로 글자 옆에 표시한 것들이 있죠. 이거를 연음표라고 하는데 이 연음표는 성악 부호들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높낮이로 어떤 장단으로 불러야 할지를 음부를 통해서 서양식으로 말하면 음표가 되겠죠. 이런 것으로 표시를 해놓은 성악 악보예요. 그래서 가곡 원류는 가지이자 성악 악보를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18세기 가집을 보면서 삭대엽 이야기를 했습니다. 삭대엽 악곡 안에 여러 개의 노래 가사가 실려 있는데 어떤 경우는 수십, 어떤 경우에는 200수가 실려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악곡에 여러 개의 노래를 가사만 바꿔 부르는 거니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노가바가 되죠. 그런데 가곡에 있어서의 노가바는 우리들이 오늘날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의 노래는 가변선율과 고정선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정선율은 반드시 지키되 가변선율은 노래 부르는 가객의 몫으로 남겨놨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한없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가변선율 내에서 허락하는 일정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데 뜻밖의 이 19세기 가집의 이 연음표들은 그 가변선율 여러 개가 가능한 그것 중에서 어느 가변선율이 가장 좋은지를 지정해 준 거예요. 여기 빨간 부호들이 다 가변선율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다 정해졌어요. 하나의 노래를 부를 때 악조도 남자 여자 누가 부를지도 그리고 가변 선율까지 정해졌습니다. 이제 남는 문제는 이 노래를 어떻게 하면 잘 부르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말하자면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좋은 가곡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세계를 가객이 구현해야 됩니다. 일종의 가곡의 비범함을 추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18세기를 잠깐 볼까요? 18세기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모든 것을 가객이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가변선율 더더욱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가객들마다 저마다의 자기의 스타일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헌을 보면 누구의 신조, 누구의 전창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세춘의 전창 그러면 이세춘이라는 가객이 만들어낸 노래 스타일. 개낭조
그러면 개선이라는 가객이 자기만의 스타일을 확립한 노래, 송 귀뚜라미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한자어로 쓰면 송실솔인데 아마 그는 귀뚜라미처럼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음을 자신의 예명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18세기는 개성의 시대라고, 여러 개성들이 공존하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악보가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드물게 수파형, 물결 모양의 악보가 있긴 한데 아주 드물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악보를 만든다면 이 개성 있는 목소리마다 다 악보를 따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악보의 개수는 굉장히 많게 되겠죠. 이게 18세기 가곡과 19세기 가곡의 차이고 그 차이가 가집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양상들입니다. 이런 차이는 어느 18세기와 19세기 중에 어느 것이 적절한 가곡의 세계인가,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취향이 다를 뿐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집의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18세기 처음 시작할 때의 가집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가곡, 가집인데 여왕의 가요가 들어오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만행청려라는 여왕의 가요가 있었는데 이것을 가곡들 맨 끝부분에 116수나 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가계 김천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신분은 포교입니다. 포교는 포도청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오늘날 포도청은 서울시 경찰청이 되겠습니다. 부하 직원, 거느리는 부하 숫자가 대략 100명에 육박하니까 예사로운 자리는 아니죠. 근데 동시에 그는 서울 장안의 가객으로 이름났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장화관에 소속되어 있는 전시성을 가진 전학사와 아양지계라는 이들만의 한 사람은 검은고 한 사람은 노래 이런 작은 계를 맺고 악단을 맺고 여러 곳에 노래를 하러 다녔습니다. 이 김천택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청부 영원을 편찬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집인데 이 안에 가곡집을 편찬한다고 했으면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580수의 가곡 중에 끝에 116수가 가곡이 아닌 민간의 노래라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그 형태는 일반 가곡처럼 시조의 정형태, 그 짤막한 정형시 형태가 아니라 좀 긴 장형의 노랫말을 갖고 있어요. 이 장형의 노랫말을 후에 사설시조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만행청류는 어떤 노래이길래 가곡의 끄트머리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지 그 만행청류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제가 이러저러한 말씀은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가곡과 동시대에 있었던 민간의 가요의 세계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 싶어서 제가 빈 칸을 남겨놨습니다. 자, 김천택은 이 만행청류를 처음 실으면서 만행청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글로 남겼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김천택이 1728년에 만든 원본 그대로입니다. 바로 국립한글박물관에 있죠.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이 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할 것도 없이 최초의 가집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최초의 가집은 근 100년 동안 도대체 이 가집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 소문만 무성할 뿐 일반 학자들조차 이 가집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가집을 김천택의 청부영원이라고 오인된 사례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글박물관에서 개관을 준비하면서 여러 전적들을 수집하는 가운데
바로 이 청구영혼도 수집했습니다. 이 놀라운 전율이 이를 만한 이 놀라운 책을 알아본 박물관의 안목이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한 책을 저 밑에 박물관 지하에 수장고에 넣을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관과 동시에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세상에 공개했어요. 저도 2번이나 와서 보면서 이 책이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김천택의 그 청부영원이란 말인가 이런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580수 중에 400여수의 가곡이 끝난 다음에 만행청류라는 이름으로 장형의 노래가 쭉 전개돼요. 그런데 그 앞에 짤막하게 그 만행청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행청류는 노랫말과 뜻이 하찮아 본보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유래가 너무 오래돼서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실른다. 자연스럽습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이 본보기가 되지 않는다면 게다가 가곡도 아니니까 싫지 않으면 돼요. 마치 처음부터 작정을 했는데 그냥 싫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요 말을 살짝 얹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은 청부영혼의 발문에서 알 수 있어요. 김천택은 이 청부영혼을 들고 당대 왕실 사대부였던 이정섭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가집에는 역대 위인들의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집하다 보니까 시정에 저속한 노래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만행청류는 저속한 노래라고, 시정의 노래라고 김천택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섭의 답변이 더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노래들은 곡조는 내가 볼 때 별로 기품이 없어. 그런데 노래 가사를 보면 즐겁고 편안하고 때로는 한탄하고 탄식하고 때로는 미친 듯이 사납게 날뛰는 것이 인간 세상에 정말 진면목을 보는 것 같다. 정말 좋은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만행청류를 이야기하면서 이 만행청류가 김천택에 의해서 민간에서 불리우고 있는 것을 체록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체록이 아니라 김천택이나 이정섭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일찍부터 이 만행청류를 즐겨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16수라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수집 가능했고 이정섭은 처음 보는 작품이 아니라 내가 일찍부터 들어온 그 악곡과 내용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다다르면 이 당시 이 가곡이라는 이 정형의 완성된 틀을 가진 것 같은 이 가곡을 즐겼던 이 사람들이 아주 고답적인 오래 전승된 이 가곡이라는 이 클래식 장르 안에만 갇히지 않고 여흥의 노래를 즐겼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곡의 틀 안에 가뒀는데 뜻밖의 이들의 음악의 세계는 노래의 세계는 상당히 폭넓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특징은 사실 청부영원의 서를 보면 더 잘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있는 서는 당대 중인들 중에 학자라고 알려진 정례교가 썼어요. 대단한 학자여서 때로는 사대부 자제들을 가리키기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서문을 읽어보면 이 서문은 오로지 가곡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청부영혼은 매우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책인데 심지어 서문과 발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곡에 대한 것은 정례교가 맞고 서문에서 이 가곡의 세계에 옆에 끼일 수가 없었던 만행청류에 대한 입장은 이정섭이 맡아서 서문과 발문으로 이렇게 균형 잡히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곡이 아닌 만행청류가 가곡집 끝부분에 수록됐습니다. 이 이후의 가집들은 이 만행청류를 수록 혹은 수록하지 않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요. 쉽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수록될 때는 만행, 만행청, 만연, 만삭, 만삭되어 여러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16세기 중반이 지나면서 최종적으로 18세기 말에는 거의 모든 가집이 만행청류를 실어요. 근데 이때는 민간의 가요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가곡의 악곡으로 불려요. 오늘날 우리가 농이다, 낙이다, 편이다, 농낙편이라는 가곡의 악곡이 이때 만들어지는데 이 만행청류의 작품을 가져다가 새로 만들어낸 이 농낙편에 얹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행청류는 가곡이 됐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나요 어찌하나요 시어머니마 어찌하나요 새서방에 밥을 담다가 새서방은 본 남편이 아니라 바람난 상대 남자를 새서방이라고 합니다. 내 새서방에 밥을 담다가 노주걱 자루를 부러뜨렸으니 이를 어찌하나요 시어머니마. 노주걱이 왜 부러졌을까요? 이 새서방을 너무 좋아하는 열망만큼 밥을 꾹꾹 눌러 담다가 노주걱마저 부러뜨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답합니다. 저 아기 걱정 말았으라. 우리도 젊었을 때 많이 겪어보았노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한간에 있을 수 있는 바람난 이야기는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 이런 대화는 과장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밑에 작품은 시집온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노래입니다. 시어머님, 며느라기 나쁘다고 부엌바닥 구르지 마오. 빚에 받아온 며느린가, 값에 쳐온 며느린가. 그리고 그 이하에는 시집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거론합니다. 밤나무 썩은 등골에 회초리 난 것 같이 바싹 말라 비틀어진 시아버님. 햇볕을 쬐어서 딱딱해진 쇳똥같이 딱딱하고 말라버린 시어머님. 3년 동안 꼼꼼하게 망태를 짜서 그 꼼꼼한 망태가 어느 것도 뚫지 못하는데 오직 새 송곳 부리만이 삐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뾰족한 시누이님. 당피 간밭에 좋은 곡식 심은 밭에 질라진 돌피가 난 것처럼 샛노란 피똥 누는 아들 하나 두고 이 아들이 바로 자기의 남편이죠. 대변은 우리들의 건강의 척도죠. 그런데 피똥을 넣어야 노란 가는 피똥. 아주 형편없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들 하나 두고 기름진 밭에 맷꽃처럼 싱싱한 며느리를 어디를 나빠하시는가. 이게 어떻습니까? 일견 동의를 하지만 과장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과장이 사실 이 만행청류 전편에 걸쳐서 이런 과장은 넘쳐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문학의 진실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과장은 강력한 그 시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럽의 중세 풍속을 연구했던 한 저술가는 이렇게 말해요. 진실은 중간이 아니라 극단으로까지 과장됨으로써 비로소 클로즈업 된다. 바로 만행청류가 그 클로즈업 된 면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장은 언제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소가 됩니다. 만행청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이러저러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형태도 다르고 내용도 전혀 다른 시정가요를 청구영원 뒷부분에 수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정의 노래를 가곡 안으로 슬금슬금 받아들여온 연주 관행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가곡계에 엄청난 파고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 만행청류와 너무나 닮은 사설시조를 사대부로서 처음 창작한 이정보를 보겠습니다. 이정보는 김천택과 나이가 불과
7살밖에 차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동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는 작품을 무려 이렇게 많이 지었어요. 111수. 그런데 이 작품 수는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18세기 100년 동안의 역사에서 보면 문제적인 작품 수입니다. 18세기에 양반들이 지은 확인 가능한 것이 585수인데 이 정부는 그 중에 19%를 담당했어요. 5분의 1이 이 정부의 작품입니다. 이런 차이는 특별히 사서시조에 오면 더 현격하게 드러납니다. 사대부리 지은 전체 작품 중에 26%, 4분의 1이 넘는 작품이 이정보가 지었어요. 이쯤 되면 이정보는 18세기를 이야기할 때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정보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작품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그의 일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살았고 서울의 오부 중에서 동부에 살았습니다. 사는 동네는 호동인데 이 호동은 종묘 옆에 있는 동네예요. 평생을 여기서 살아서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부학당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균관을 다녔고 결국 평생을 동부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서울집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별서라는 또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바로 학탄에 있었어요. 이 학탄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학여울에 해당됩니다. 당시는 한양이 아니고 광주군에 소속되어 있었듯. 그런데 왜 이 집을 별서라고 하느냐? 서울집 외에 별도로 농장이 딸린 그런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별서라고 불렀어요. 특히 서울의 고관 대작들은 이 별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집에 살다가 자기의 관직에서 물러날 때가 있죠. 오늘날 우리들처럼 한번 직을 잡으면 그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게 아니라 임기가 끝나면 직을 내놓고 물러나야 돼요. 막바로 발령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주 녹봉을 받을 수 없는 시절이 나옵니다. 때로는 그 기간이 1년, 2년, 3년, 10년 길어질 수도 있죠. 그 기간을 위해서 반드시 농토를 가지는, 다시 말하면 항상 재물이 나올 수 있는 항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 동창회 밝아는 애 남구만도 똑같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는데 서울에서 벼슬을 계속 하게 되니까 본래 자기 고향은 충청도 홍성인데 모든 걸 정리해서 서울 한양 아차산 근처 그리고 용인에 별서를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대부의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이정보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벼슬을 다 지냈어요. 주요 벼슬은 형조, 공조, 이조, 판서, 특별히 대제학을 지냈습니다. 이 대제학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벼슬이에요. 그냥 정치 이력, 관직의 이력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사람을 학문적으로도 그를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대제학을 지냈어요. 굉장히 인정받았던 인물이고 4대에 걸쳐서 대제학을 했는데 그는 이정보의 집안이 유일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알겠죠? 이런 인물인데 그의 일생에는 특이한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별서가 있는 학탄으로 가서 거기서 남녀 가객을 배출했어요. 어떻게 배출했느냐? 노래 가사가 적힌 가집과 악보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명창이 그의 휘하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면 가객을 가르칠까요? 그의 제자 중에 여성 가객 개섬은 굉장히 유명하죠. 원래 장안을 들썩이던 개섬이었습니다. 노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보 수하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이후에는 개낭조라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완성을 해요. 전국의 기생들은 이 개낭조를 배우기 위해서 서울로 몰려드는 그런 사건까지 생겼습니다. 아마도 이정보는 각자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가리킬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이정보의 모습입니다. 이런 훌륭한 벼슬들, 특히 대제야까지 보낸 사람의 만년의 모습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기계가 성성하죠. 실제 그의 이력 중에는 서슬이 펄언, 아주 강력한 왕, 영조에게 입바른 소리를 한 몇 번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앙관직에서 쫓겨나서 좌천을 당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이정보의 풍류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왜냐? 남녀 가격을 배출하다니 이게 될 말인가 하는 거죠. 너무 특이한 이력이에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의 작품은 이런 이력에 걸맞을 만큼 너무 남녀 간의 어떤 애욕적인 면을 많이 드러내요. 그래서 이정보는 질탕한 풍류를 즐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평가는 오늘날만 아니라 당대에도 아주 드물게 그를 평가하는 독특한 글도 남겨져 있습니다. 이정보는 자손을 남기지 못했어요. 부인이 일찍 죽어서 무려 3번이나 혼인을 했는데 3번째 부인에게서조차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를 듣고 한 사대부는 그렇게 풍류를 좋아했으니 자식이 없는 것은 하늘의 이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풍류에 심취했던 사람인지 알겠죠? 예, 그럼 그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은퇴하면 나 이렇게 살겠다라는 노래예요. 대장부 공성신퇴하여 공을 이루고 물러나서 인천에 집을 짓고 자연에 집을 짓고 만권서 쌓아두고 이건 일반적인 사대부들의 은퇴기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중장에 들어오면 내용이 확 달라져요. 종을 시켜 닭갈게 하고 보람에 길들여서 매사냥 나가고 천금 같은 훌륭한 말은 문 앞에 메워두고 아주 멋진 술동에 술을 가득 담고 절대 가인은 내 옆에 두고 벽오동으로 만든 검은 것 하며 남풍시 노래하며 태평세월에 취하여 누웠으니 아마도 평생에 하올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어색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 너무나 어색해요. 모든 사대부들은 관직에서 물러날 때 안빈낙도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정보의 이 작품에는 이 최소한의 제스처도 없어요. 사대부들이 하는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귀거래라고 하는데 귀거래는 늘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것이 한시이든 노래이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는 화려한 귀거래를 노래했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그 어떤 사대부들보다 이정보의 노래가 훨씬 더 정직한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해요. 네모박스를 조금 옆으로 가면 물이 만나는 부분에 학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고향이고요. 별표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하면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죠. 그 동그라미로 가면 거기가 한양입니다. 학탄에서 물줄기를 타고 한양을 드나드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학탄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지만 꼭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평생을 가곡에 심취했던 그가 평생 중에 어느 때든 자신의 꿈을 노래한 작품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대동법 시행으로 전면적으로 전국에서 세금을 대동미, 쌀로 내던 시절에 이 대동미를 실으러 가는 배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한판 굿이 벌어지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물 위에 사공, 물 아래 사공놈들이 3, 4월 전세대동 실으러 갈 때 1천석 싣는 대중선을 자기대어, 목공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자기를 대어서 꾸며내요. 건조해내요. 3색깔 골라서 좋은 거 갖춰놓고 피리 무고 둥둥 치며 오강 성황신방 남해 용왕신께 손 고추어 고사할 때
전라도라 경상도라 울산바다 나주바다 칠산바다 휘도라 아는목이라 손돌목 강화목 감도라 될 때 쟁반에 물 담은 것처럼 만리창파에 가는 듯 돌아오게 고스레 고스레 사망일배 하옵소서 어라 저라 배띄어라 지국총 남양타불. 남양타불이 너무 뜬금없지만 네. 자, 이 노래는 대동선을 실으러 가는 배를 띄울 수 있는 나루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맨 윗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물 위에 사공, 물 아래 사공.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물 위는 강의 상류를 말합니다. 물 아래는 강의 하류. 이거는 큰 배가 뜰 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대동미를 실은 배는 한 번에 1,000석을 싣습니다. 실제 대선, 중선, 소선이 있는데 대선이 실을 수 있는 양이 1,000석이에요. 실제 1,000석을 싣고 오는데 어디까지 오느냐? 강 하류에서부터 이 뱃물이 조류가 들어올 수 있는 곳까지 와요. 예. 이 부분을 물 아래라고 하고 더 이상 조류가 가지 않아서 이 큰 배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하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물 아래, 하류에서 다닐 수 있는 배와 상류에서 다닐 수 있는 배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상류로 가려면 배를 갈아타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상류고 어디가 하류냐? 제가 경강 지역의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양화진부터 하류고요. 양화진, 서강, 마포, 용산을 거쳐서 노량진, 동작진, 서빙고, 한강진, 두모포. 예. 노량진부터 두모포까지가 대략 물 위가 됩니다. 상류가 돼요. 딱 대동리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용산 그 아래에서만 출발이 가능해요. 대개는 서강에서. 어디에 짐을 하역하느냐? 서강에서. 서강은 당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한편 마포는 서강 못지않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대동리뿐만 아니라 서해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어물들은 다 마포에 하역했어요. 용산은 이들 나로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왜냐? 경성으로 들어갈 때 유일하게 그 어떤 고개도 지나지 않고 평지를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이 용산을 지나가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조류가 이 한강에 들어오는 마지막 이 용산까지의 이 포구들은 모두 다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떴어요. 자, 물 위, 물 아래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물 위, 물 아래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이 작품은 너무나 뚜렷하게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겠죠. 바로 물 아래, 서강, 마포 이 얼음에서의 어떤 경험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배들이 여기에 다녔느냐. 기록에 의하면 1년에 1만 선이 다녔다고요. 1만 선이 정박했습니다. 이거를 한겨울에는 배가 못 뜨니까 계산해보면 하루에 최소한 50척 이상입니다. 이거는 상선만, 곡식과 생선을 나르는 상선만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나머지 배들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배들이 여기에 정박해 있고 뜨고 그러다 보니 이들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구판이 벌어졌어요. 이 구판을 미리미리 평상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굿당도 있었습니다. 그 굿당을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부군당이라고 불렀어요. 노래에 오광 성황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성황신은 지역 수호신이죠. 이 성황신을 모시는 부군당이 이 당시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번화했던 마포를 중심으로 마포 삼주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마포 삼주는 마포에 제일 많은 세 가지란 뜻이에요. 뭐가 많았느냐? 객주가 많았고 바로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하역하니까 지방에서 온 여러 물주들 또는 선주들, 선장들 이런 사람들이 뱃사공 이런 사람들이 묵는
여객이 필요하겠죠. 그 객주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당주가 바로 부근당을 말합니다. 성왕신을 모시는 여기에 넘쳐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번화한 여기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상대로 색주가가 넘쳐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 노래 안에는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동리를 실으러 간다 온다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만큼 번화했느냐, 이 지역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창고와 관청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예컨대 용산에는 최소한 5개의 아주 큰 창고들이 있었는데, 이 창고들은 군자감이라든지 훈련도감이라든지 호조라든지 이런 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급료를 모아놨다가 그 사람들의 급료 때가 오면 나눠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강에는 모든 중앙의 관료들의 급료를 보관해 놓는 광흥창이라는 창고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동리가 서강에서 내리다 보니까 이 배들에게 세금을 걷고 또 이 대동리를 일일이 검사를 해야 돼요. 제대로 왔는지. 그래서 그런 걸 검사하는 검사청도 이 안에 있었습니다. 이 검사는 너무나 중요해서 호조에서 호조 판사가 직접 나와서 검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정보가 한때는 호조 판서를 지냈죠. 이정보는 이러저러한 일로 이 서강의 여러 관청과 또 자기 집을 오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이 길목에 있는 이 서강 이 일대를, 이 서부 지역의 경강 지역을 굉장히 많이 드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한양의 서쪽이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지도를 보면 이래요. 제가 이 지도를 가져온 이유는 이 지도에는 기와집은 회색으로, 초가집은 노란색으로 그렸어요. 하늘을 봐도 도성 내에는 다 기와집인 걸 알 수 있죠. 그거에 비해서 밖에는 노란색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부 쪽에는 집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뜻밖의 곳곳에 기와집이 너무 많아요. 이 지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번성했는지, 활발한 그런 경제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양 그러면 성내를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 한양으로부터 이 성곽으로부터 십리 밖에까지 그걸 성저 십리라고 말합니다. 이 성저 십리 전체가 한양이에요.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전체 중에서 인구 밀도가 어디에 몰려 있어요? 오로지 서부에 몰려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 자료 하나로 아주 간단하게 확인이 돼요. 18세기에 성 안과 성 밖의 인구의 통계를 보니까 성 밖의 인구가 성 안을 숫자를 육박해 가요. 그래서 서부는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지역인데 바로 이정보가 서부의 이런 확장 속에서 그 경험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지도를 갖고 왔는데 이거를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갈색으로 타원형으로 그린 것들이 각 포구들이에요. 나루들입니다. 파란색으로 한 것들이 관청들입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관청들. 그리고 주황색은 일반 민간에서 당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곳들을 이렇게 따로 표시했습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것들이 과연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요? 바로 옆에 있는 곳은 별로 없어요. 남부 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부에는 지도에 수록될 만큼 이렇게 많다면 얼마나 번성한 곳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또 다른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중놈이고 역시 사당년입니다. 이미 이런 작품을 봤었죠. 만행천 이후에 한번 읽어보면 비슷한 부류의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놈이 젊은 사당년을 얻어서 시부모께 효도로 갑니다. 그리고 고민이 생겼어요. 그 무엇을 가지고 갈고, 그래서 가져갈 것들을 쭉 나열하는 게 중장입니다. 여기에는 온갖 떡과
포와 뭐 쭉 있습니다. 산나물도 있고 들나물도 있고 이런 거 꾹꾹 넘어가지. 그냥 고민이 생겼습니다. 뭘 타고 가지? 뭘 걱정해? 잔말하지 마. 우리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이대로 새삭갓, 모시장상, 곡갈, 그리고 연주 이대로 타고 가면 되지. 이들은 자신들이 사당패의 일원이라는 걸 숨기지도 않아요. 이렇게 사당패들이 만나서 풍기문란일 줄 알았던 이들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혼인을 합니다. 혼인을 하면서 사당패 옷을 그대로 입었다는 이야기는 이들은 가정을 이뤘지만 이 사당패의 삶을 앞으로도 지속할 거라는 걸 한눈에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한 작품인데 이거는 우리 몸을 무는 온갖 이 벼룩 뭐 이런 것들의 종류를 쫙 늘어놓는 작품입니다. 일신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살고는 싶은데 이 무는 것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겠다. 그리고 쫙 늘어났어요. 그리고 끝날 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많은 것들 중에서도 차마 못 견디는 것은 온유월 복도 위에 달라붙는 쉬팔인가 하노라. 이해 가나요? 예, 저는 공감이 됩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 이 많은 물것들의 종류를 늘어놓는 것에 이 작품에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개의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이 작품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서부 경강유역의 확장, 그런 새로운 도시 구조 속에서 생겨난 새로운 도시 하층민들이 보여주는 어떤 도시적 활력을 담아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활력의 모습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대부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어떤 시혜자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 이런 거 없습니다. 또는 지배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들을 계도하려는 것, 이런 것도 없어요. 특히 이 하층민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그들을 위험하게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하층민들이 생겨나면 도시의 그 단단한 이 구조를 그 구조에 균열을 내는 어떤 계층, 도시 하층민의 그 노동자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 자체, 그들의 여러 가지 행태들, 관심들, 욕망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삶 자체를 하나의 진실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게 이정보가 노래한 사설시조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정보는 사대부라는 자기 계층에 사로잡힐만 한데 여기에 갇히지 않고 다른 하층 계층, 새롭게 성장하는 도시 하층민에 대해서 새롭게 눈뜨면서 세상을 보는 자기 눈을 확장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사실 만행청류랑 너무 비슷하죠. 만행청류를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중장에 어떤 작품의 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정보도 동일합니다. 그런 만행청류의 노래 어법을 잘 익혀서 자기 노래에 활용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만행청류의 힘을 그는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만행청류는 아니죠. 너무너무 만행청류를 닮아서 막 섞어 놓으면 이정보의 작품을 사대부의 작품이라고 일부러 골라내기 어려울 만큼 너무 똑같습니다. 하지만 만행청류는 아니에요. 그냥 흉내내고 모방한 작품이 아닙니다. 그의 작품은 그가 실제 구체적인 공간에서 자기 경험을 담아서 건져 올려낸 작품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사대부가 걸어가는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것이 갖는 소중함, 그것의 힘, 이런 것들에 주목한 한 서양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예술을 통해서만 우리는 나 자신의 둘레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세상을 비로소 알 수 있다. 저는 이정보가 이 만행청류를 똑 닮은 이 사설시조를 통해서 이 하층 계급의 삶으로 자기 자신을 확장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만든 이 사설시조는 그가 가르쳤던, 배출했던 수많은 가객들에게 전달됐을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그의 작품은 아주 발빠르게 그가 살아생전에 이미 수많은 가집에 실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가요였던 만행청류는 클래식 가곡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클래식 성악곡이었던 가곡은 민간가요 만행청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들이 어울려져서 함께 가는 가곡의 새로운 세계, 그 도도한 행진이 바로 이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오래된 미래를 보는 듯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